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달 말에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과연 IS의 폭탄 테러일까요? 다시 한번 알카에다의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 항공기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PD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 이게 어디를 날다가 떨어진 거죠? 네, 이집트의 살름 엘 셰이크라는 공항에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비행기인데요. 네. 이게 공항에서 출발해서 이집트 상공을 벗어나기 전에 추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집트 당국에서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90% 가까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지금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됐든지 이제 테러 사건과 연결이 됐을 것이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블랙박스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블랙박스에서 들리는 소리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 섬광 같은 게 비쳤다라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통상 그 정도 높이까지 9,000m 상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터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의도적인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건으로 인해서 이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IS는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러시아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IS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었는데 IS가 그렇다면은 기내에 폭탄을 장착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처음에는 IS가 격추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격추라는 말은 지상에서 그렇지 미사일 쏜 거죠. 네네 그렇게 처음에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성능이 그 정도까지 되는 거는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9,000피트 상공까지 이거를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을까라고 해서 조사를 봤을 때 그런 무기가 없다라는 데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IS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IS에 지나가는 말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폭탄 테러의 흔적들이나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IS가 격추했다기보다는 비행기 안에 폭탄을 어떻게든지 장착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IS의 소행일 것이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게 IS 소행이라고 보는 게 이제 그 비행기가 추락한 다음에 그 IS들이 통화하는 내용이나 교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IS 세력과 IS 추종 세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IS는 이제 현재 시리아, 이라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들은 IS를 추종하는 쉽게 말해서 IS의 연계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I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일부에서 특히 미국 CIA 같은 경우에는 지금 IS하고 알카에다 사이에 테러 경쟁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지금 벌어진 현상인데요.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 테러계를 주름잡던 이제 알카에다가 계속 대세였는데 IS가 이제 4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알카에다라는 이름은 잊혀졌고 IS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이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멘 같은 곳은 알카에다와 IS 간의 서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고요. 예.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과 IS의 전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세력들을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누가 더 큰 테러를 일으켜서 국제적인 뉴스를 많이 크게 퍼뜨리나 이것이 가장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주요 이제 뭐 말하자면 종목인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 중동 쪽에서는 IS와 알카에다 간의 서로 테러 경쟁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만일 폭발에 의해서 기내 폭발물에 의한 폭발에 의한 사건이라면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진 않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시리아에 러시아가 아주 깊이 개입을 해가지고 예. 지금 연일 폭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 폭격하는 상황들이 이제 러시아 방송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IS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고요. 따라서 IS를 추종하는 세력들, 특히 연계 세력들, 그런 세력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반감이 커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러시아와 IS 간에 서로 이제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정식적인 지상 전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테러나 이런 걸로 계속 IS 쪽에서는 급습을 노릴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IS 정책에 대변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 9.11 테러 때 알카에다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이 공격이 쉽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만일 IS의 소행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쉬워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러시아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서 대테러 전쟁에 다시 동참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러시아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IS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구체적인 테러 정보에 아직은 취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는 따로따로지만 어쨌든 IS 격퇴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 내년에 미국의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IS가 집중적으로 러시아를 더 많이 공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연합해서 손을 잡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라크 같은 경우도 이란과 미국이 수없이 이제 손을 잡고 IS를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이란과 미국이 손을 잡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봐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예. 향후 내년에 이제 미국 선거의 결과와 그다음에 IS가 앞으로 얼마나 더 공격을 적극적으로 펼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분쟁 전문 PD시죠. 김영미 PD였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다시 낮춰잡고 또 예. 내년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하죠? 예,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는 게요. 예. 작년부터 계속 낮춰잡은 겁니다. 예, 근데 뭐 이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난해 5월에 4.2%였거든요. 근데 11월에 3.8%, 아하. 그러다가 올 6월에 3%, 예. 이번에 2.7%로 1년 사이에
1.5%포인트 깎은 겁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예. 3.1%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OECD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 IMF도 비슷하고요. 예. IMF도 3.1에서 2.7로 내렸고요. 민간 연구소나 해외 투자은행도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2.6, 예. 현대경제연구도 2.5, 참. 뭐 이렇게요.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그동안 계속 3% 얘기하다가요. 예. 이번에 이제 목표치 3%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전반적으로 이 이유가 그러니까 역시 메르스가 컸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소비 부진, 그리고 중국이나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 둔화, 그리고 특히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내년에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그 중국하고 호주 등의 주요 국가와 FTA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예. 그래서 저유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가 조금 증가될 것이다. 내년 조금 낮게 보고 있네요. 근데 뭐 변수들이 많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벌써부터 뭐 지금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가 그렇죠. 증시 완전히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부동산 시장도 지금 벌써 반응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면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은데 참. 자, 그리고 8천억 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요. 조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죠? 예, 연세가 조성래 회장 연세 80이거든요. 근데 징역 10년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이거 굉장한 그렇죠. 중형입니다. 예. 이게 그 검찰 측이 이제 총수가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재벌그룹의 조직범죄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벌금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입니다. 예. 함께 기소된 그 장남 조현준 사장은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이요. 이게 2003년부터 8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서 차명 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와 해외 비자금 조성에 빼돌리는 방법으로 7,900억여 원의 그 횡령, 배임, 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어갔고요. 예. 그 외에 임직원 4명도 범죄로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어갔는데 다른 말씀 드리는 것보다 그 왜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있거든요. 예. 그 예전부터 아버지하고 형한테 이러면 가족 모두 다 구속됩니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있었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형 자리 넘보는 거냐 그러면서 내쳤죠. 그 결국은 이제 그 말이 맞게 됐습니다. 예, 그 조현문 부사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고발한 게 있어서 고발인 신분을 한 차례 검찰이 조사한 바도 있고요. 예. 자, 그리고요. 정부 주도로 해운업계 1위하고 2위가 합병한다는 설이 있는 모양이죠? 예? 이게 그 우리 경제 주력 업종이었던 해운업이 옛날이죠, 근데. 예, 불황늪에 빠져 위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해운업계 1위는 한진해운이거든요. 예. 3년 연속 적자였는데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죠. 그래도 힘들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2위는 현대상선인데 5년째 적자 행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합병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정부가 이거 강제 합병 뭐 유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진해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 실무진 회의에서 이 두 회사 합병 방안이 거론되는 게 이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회사에서 뜨아한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물론 이제 그 금융위원회나 해양수산부는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후에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을 채권단 넘기기로 했다는 설이 돌면서 두 회사 주가 모두 급락했고요. 예.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계속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11월 11일 무슨 날인지 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과자데이. 무슨 과자데이죠? 예. 네. 무슨 데이인데. 요새 이 연인들끼리도 주고받느라고 뭐 집에서 만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날이 가래떡데이라 그래서 예. 농림부에서 행사를 연다 그러죠? 예? 이게 사실 2006년도부터 예. 하는 행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11월 11일이 이 막대과제 가려진 기념일이 2개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체장애자의 날이자 농업인의 날이거든요. 예. 숫자 1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서 지체장애자가 우쪽 이제 서 있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예, 그날. 그리고 농업인의 날은 11일이 이게 흑토자가 예. 겹친 거라고 해가지고 농림부가 정했는데요. 어쨌든 이 가래떡 데이라고 합니다. 그 인사동에서 오늘 이 2015 가래떡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올해로 10회째 맞는다고 하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쫀득하게 나누자 11월 11일 가래떡 데이라고 하는데 그 국적불명의 정체불명의 그런 소비자 마케팅 그거보다 여기 가서 가래떡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낫다가 쌀 소비도 문제인데. 그 국적불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뭐. 예? 네. 3월 3일인가요? 삼겹살 데이는? 예? 네, 근데 그렇다고 뭐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나치게 너무 우리 것을 강조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 때 뭐 엿을 서로 선물하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도 11월 11일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예, 예. 그 연인들끼리 엿을 주고 받으면 그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예?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8시 31분 0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현재 교통 상황은 30분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비슷한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길 올림픽대로는 잠실권에서 조금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의 경우는 잠실권에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청담대교 부근에서만 잠깐 주춤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은 올림픽대로도 역시 함께 밀립니다. 내부순환도는 홍지문터널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동부가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다시 중랑교 부근, 다시 성동교 부근 일대로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예. 최고가 응체력을 써낸 팀이 바로 미네소타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미네소타 트윈스가 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박병호 선수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차지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1285만, 우리 돈으로 147억 원을 베팅한 주인공이 바로 이제 미네소타 구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선수 영입 시장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큰 손,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이 빅마켓 구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빅마켓 구단이 보통 이 세인트루이스나 텍사스 보스턴인데 이 미네소타는 정반대로 이 스몰마켓 구단입니다. 이 스몰마켓 구단인 이 미네소타가 결정됐기 때문에 좀 의외로 받아지는 분위기도 있고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은 이 스몰마켓 구단 미네소타가 이 $1285만 까지 써낸 것은 그만큼 이 미네소타가 박병호 선수를 간절하게 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원하죠? 왜냐면은 올해 이 캔자스 시티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거든요. 예. 근데 이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이 미네소타가 캔자스 시티에 밀려서 중부지구 2위에 그쳤습니다. 올해 이 미네소타가 팀 타율이 2할 4푼 7리, 팀 홈런이 156개인데 이 팀 홈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중에서 10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 리빌딩을 위해서 공격력 보강이 절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홈런을 많이 치는 홈런 거포가 절실한 입장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박병호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축구 얘기 좀 해보죠. 예. 모레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이 열리는데 미얀마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미얀마 요새 굉장히 바쁜데 오늘도 저희 미얀마 인터뷰했거든요. 예. 축구 대표팀 어제 소집이 됐죠. 예, 이 미얀마와의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이 모레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대표팀이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국내 선수들 위주로 소집이 됐고 유럽파 선수들은 참 바쁩니다. 대부분 어제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어제 경기 끝나고 곧바로 이 비행기를 타서 오늘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소집 첫날인 어제는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이제 가볍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근데 슈틸리케 감독이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잔디를 보고 엉망이다. 예. 이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예? 아마 오늘 신문 보신 분들은 슈틸리케 감독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바로 이제 이런 불만 터뜨리면서 얘기를 한 건데 예. 이 미얀마전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훈련을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도 물론이고 이 보조구장의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두고 얘기한 건 아니고 슈틸리케 감독이 지난 3월에 이 뉴질랜드와의 경기가 있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잔디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이 잔디가 좋지 않으면은 빠르고 강한 패스를 구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경기력에 문제도 있고 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경기장을 관리하는 이 재단이나 또 이 공단에서 경기장 목적에 맞게 좀 잔디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잘 관리해야죠. 야구 얘기도 한번 해보죠.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12 소식 좀 알아볼 텐데요. 야구 대표팀이 어제 타이완에 도착을 했고 1차전에서 일본한테 0대5로 패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겠죠. 잘 해야 되겠죠. 어제 타이완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타이완에서 조별리그 나머지 5경기를 다 치르게 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이 2시간 동안 공식 훈련을 가질 예정인데 이 김인식 감독이 오늘 내일 이 도미니카하고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거든요. 내일 경기에서 이 선발 투수로 이 장원준이나 이대은 선수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훈련 마치고 선수들 컨디션을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고 난 뒤에 내일 선발 투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한 주간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사건 랭킹인데요. 이번 주도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 제일 먼저 좀 들여다볼 사건은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약 위험 대상국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왜요? 관세청에서 세계 관세기구하고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합동작전을 했는데요. 이때 압수된 마약이 물론 신종 마약 포함해서지만 무려 8.8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마약 8.8톤이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10월 10일부터 30일 단 20일 동안에 압수한 게 8.8톤이라는 엄청나네. 겁니다. 예? 우리 박상 변호사도 경찰청 마약과장도 지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도 많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 영어 강사도 많이 오고요. 또 유학 갔다 온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에 접한 사람들이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마약이 좀 자유롭거든요. 거래가. 예를 들면 대마초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국내에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 우편 거래를 통해서 들여온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마약 수요량이 늘어났고 옛날에는 한국이 마약 경유지였거든요. 다른 나라에 마약을 전달해주는 경유지였는데 이제는 마약 소비국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아니, 최근에는 주부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어제 광주지검에서 마약 단속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래 광주는 마약 사범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려 15명이나 구속을 했는데 이 중에는 물론 광주 지역은 아니지만은 주부나 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인 경우에는 한 60% 증가했고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생이라는 건 대학생들이겠죠? 대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도 위험한 게요. 각성제라든가 또 수능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머리가 좋아지는 약, 잠이 안 오는 약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니 세상에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 있으면 뭐 세상 사람 다 먹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팡팡 돌겠네. 그런 거에 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혹 거죠. 이 약 먹으면은 잠도 안 오고 또 각성제, 소위 말하는 각성제. 그건 각성제죠. 잠 안 오는 거. 그리고 총명탕, 물론 뭐 한약에도 총명탕이 있지만은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죠. 이 마약하면 머리가 점점 쪼그라드는데 뇌가.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그럼 공간만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총명해지는 건가?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폐인이 되게. 그렇죠. 되죠. 머리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새 또 키로떼기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키로떼기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키로떼기 옛날에는 마약이 그람 단위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일회용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경우에. 숨기고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킬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대량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원래 마약은 판매책을 잡아야 됩니다. 투약자보다는 공급해 주는 게. 근데 공급해 주는 사범들이 우리나라에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있다는 건데요. 이런 데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가명을 쓰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미끼를 던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짜 여행 시켜주겠다. 또 마약 중독자들에게 내가 마약도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한국으로 반입해라. 그래서 마약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볼트, 우리가 볼트에다가 그 속에다가 마약을 반입하고요. 심지어 이 등에다가 몰래 숨겨와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허브 마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허브 마약이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이제 신종 마약, 허브 마약 이런 것도 막대한 이게 마약이 필로포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말가루로 들어왔는데 이 허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 태블릿 형태 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무더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킬로 단위로 이제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위험 지역으로 됐다는 겁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경찰청 마약과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앞으로 그럼 수사 단속 이거 무지개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저는요 중고등학생 마약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사들 중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없죠. 당연히 또 하나는 없죠. 우리나라 마약 단속기관이 나눠 있습니다. 미국은 DEA라고 해가지고 마약 단속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관 따로,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국정원 따로 놉니다. 이것이 미국 DEA처럼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합동으로. 그러니까 이 어떤 통합기구를 출범을 시키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국정원, 경찰, 검찰이 유기적인 연계망을 갖든지 그렇죠. 그죠? 서로 공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기적인 연계망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차라리 통합조직을 출범시켜야지. 맞습니다. 아마 유기적 연계한다면 서로 뭐 관할권 가지고 싸우고 네 일이네 내 일이네 이거 가지고 그렇고 그럴 수 있죠. 세관이 단속했는데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했다고 해가지고 발표합니다. 세관은 무시하고. 국정원이 정보 줬는데 경찰이 국정원 무시하고 경찰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 국정원으로 주든지 검찰로 주든지 경찰로 주든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자, 다음 사건은 어떤 겁니까? 보이스피싱인데요. 이 중국 내에 길림성, 용정 하면은 윤동주 시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있는 아파트가 이번에 영상에 공개됐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콜센터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려면은 한국에서 뭐 미끼를 던져가지고 여기 오면은 큰 돈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한국 사람들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직화된다는 거거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성공하면은 성과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콜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 면접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면접을 봐가지고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교체를 해버립니다. 실적이 좋은 사람으로.
쉽게 얘기해서 잘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적 분석해가지고 좀 걸러낸다. 이거 무슨 기업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 보이스피싱 조직 규모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보이스피싱의 좋은 시장이 된다 이거죠. 그만큼 모르겠네. 금융 전산망이 잘 돼 있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ATM으로 자동 이체하는 이러한 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또 30분간 지연시킨다고 하지만은 그 지연 시간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자유롭고 또 통장 개설이 쉽습니다. 대포 통장이나 이런 것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러기 위해선 좀 아까 길림성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 공안하고도 협조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조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피해 금액이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 당국에서 좀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피해 금액을 갖다가 찾아주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 기습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피해 금액을 환수해주는 노력. 이런 것도. 근데 그거 환수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돈 꽁꽁 숨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돈이 넘어갔는데 이런 거를 좀 중국 그 변호사협회하고 해가지고 좀 법률 구조 활동을 좀 했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아는 성우 아는 친구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 젊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건 진짜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 그거 찾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최선책은 물론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건데. 그렇죠.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눈 뜨고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뭐 서비스 만족도 중요하지만은 좀 해외에 이체 가는 거 의심나는 계좌 같은 거는 좀 이체 시간을 좀 늦추던가 또는 대포 통장 이런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를 시켜가지고 좀 금융 시스템을 좀 조금은 불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 박상민 변호사께서는 경찰도 계셨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전화로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을 사칭하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 금감원장,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이러한 행위 안 한다. 이런 민원자는 안 한다.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경찰 검찰이 이거 절대로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고 출두를 요구한다면 일단은 출두 명령서인가요? 뭐 그런 걸 집으로 보내죠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 집으로 보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죠? 집이나 직장으로 보내는 경우. 직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셔 이거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방금 들어온 뉴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법무부 장관이 전두환 일가 재산 환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도 국가의 가장 정당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올해 초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너무나 슬퍼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 뺑소니 사고 가해 운전자를 전원 검거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진짜 전원 검거한 겁니까? 교통사고 뺑소니 검거율이 부산청이 99.8%라고 합니다. 그럼 다 검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경찰에 있으면서 이 통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원래 이 잡을 수 있는 것만 넣으면은 99.8%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통계의 검거율이 99.8%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뺑소니 크림빵 사건 이후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가 많아지면서 좀 수사가 쉬워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티즌 수사도 있고 이런 거는 공개 수사로 빨리 전환을 해야 신고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바로 검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좀 검거율도 높이고 진짜 뺑소니로 사망하시는 분들 너무나 억울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진짜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건데. 예.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이 항상 한국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이거 항상 해주시는데 오늘은 뭘 고칠까요? 뭘 우리나라 고칠까요? 신고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에 112? 그래 112, 182, 110, 뭐 1366, 139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하거든요. 줄 알았어요. 전 13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간에 전화할 때 전화번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뭐 110이라든가 정부합동 전화 해보면은 대기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182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182가 뭐예요? 182가 112 신고 외에 전화는 경찰에서 그냥 182 다른 뭐 민원 안내 전화라든가 182인데 이게 대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저 알지도 못했는데.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통합하자. 번호를 통합해도 좋고요. 저는 경찰서나 검찰청 일반 전화번호를 좀 크게 대표 전화번호를 좀 크게 좀 붙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광고를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 예. 대리운전 광고도 자꾸 듣다 보면 노래도 따라하게 되고 번호도 기억이 돼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경찰청에서 좀 광고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경찰서의 일반 전화번호, 내가 살고 있는 파출소 일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도 모르는데요. 예. 예. 근데 그거 좀 번호 통합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예산과 인력을 따려고 고유 전화번호 홍보 전화를 갖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사실 또 이 신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일부긴 하겠지만 112에 전화해서 진짜로 이런 케이스가 있대요. 아, 나 지금 어떤 설렁탕 집인데 여기 너무 짜다. 뭐 예를 들면 여기 무슨 곰탕집이 너무 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게 장난인지 정말 심각하게 걸었다면 전 그분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신고 전화를 이렇게 좀 통합하거나 국민들이 가장 인식하는 전화는 112와 119거든요. 그렇죠. 다른 전화번호는 잘 모릅니다. 예. 예.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사건 랭킹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미 법무장관이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 내 재산도 이제 몰수 압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도 역사를 제대로 바로 세우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